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개클리닉 웨일입니다. 오늘 출발 전에 좀 정보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뭐 그냥 탄산음료나 이런 음료보다 건강 생각해가지고 두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맞죠.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그런데 이 두유가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있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성분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두유를 많이 드시면 여성 호르몬을 드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먹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래저래 두유의 효능을 가지고 말이 참 많은데요. 두유는 콩이잖아요. 콩은 고소해야 되는데 요즘 두유를 마셔보면 좀 달콤하다는 맛이 많이 들어요. 그게 바로 액상과당이랑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먹고 마시기엔 좀 꺼림칙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또 저희가 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또 당장 두유를 끊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두유가 몸에 좋은 성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말라는 거지. 지금부터 나 두유 그만 먹을래 이러면 저희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저희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공개클리닉 주제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부터 알면 안 걸리는 유방암의 비밀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명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날 가슴에서 멍울이 만져진다면 50세 이상 이미 폐경이 찾아왔다면 당신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자가진단법에서부터 절제와 동시에 시술 가능한 재건 성형술까지 집중 해부, 유방암을 이긴 사람들의 식습관과 림프 마사지법 대공개. 여성을 위협하는 유방암의 모든 것, 마더즈외과 김상원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자, 유방암 바로 알기, 오늘도 저희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성분들이라면은 누구나 걱정을 하고 또 뭐 남편분들도 당연히 아내의 걱정이 되죠. 그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많이들 앓고 있는지 자,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 보시죠. 유방암 이것이 문제. 자, 뭐가 문제일까요? 증가 속도가 문제다. 증가 속도. 그만큼 많은 분들이 유방암에 걸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 맞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방암의 증가 속도는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방암의 발생률을 보자면 인구 10만 명당 약 47명으로 우리나라 여성이 약 83세의 평균 수명을 누린다고 한다면 일생 동안 25명 중에 1명이 유방암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았을 때 2001년부터 유방암이 여성 암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4년부터는 갑상선 암에 이어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암입니다. 그 증가 속도를 봤을 때도 1996년부터 약 10년간 3배 이상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서구의 유럽 쪽의 발병률을 비교할 때 약 20배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유방암이 도대체 무엇인지 화면으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퀴즈 어려운데. 자, 유방암 이것이 문제. 유방암 무엇이 위험하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퀴즈로 한번 적어야 되죠? 네,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저희 그 담당 작가는 저희가 무슨 의대 본과부터 다니는 학생인 줄 아나 봐. 이런 거 문제를. 와, 전 그래서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번 써봤는데. 자, 같아요. 비슷해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들어주시죠. 너무 생명이 위험하다. 너무 답이. 나도 생명인데. 저는 젊은 여성이 위험하다. 그것도 맞는데. 너는 강박사는데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답을 썼는데요. 답이 뭘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유방암 이것이 문제. 유방암 한국 여성이 위험하다. 이거를 가려놓고 우리 보고 문제를 풀라는. 그러니까 연출진이 정말 여성보다 한국 여성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방암의 발병 증가율이
서양 여성들 그것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것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네.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네. 뭔가가 한국 여성의 유방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뭔가는 아직 모르네요. 그 뭔가가 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한국 여성의 유방과 서양 여성의 유방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때 네네. 한국 여성의 유방에는 유방 실질이 많은 치밀 유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치밀 유방 조직에는 같은 단위의 조직 안에 유방 조직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 네. 따라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가 가해졌을 때 그 치명도가 서양 여성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유방의 어떤 구조나 이게 약간 다르다는 건가요? 네. 우리 치밀하다는 한국 거죠. 서양 여성의 유방의 경우에 지방 조직이 많은 예. 상대적으로 지방 조직이 많은 유방인데 반해서 네. 한국 여성의 경우 만져보면 단단하고 지방 조직의 분포보다는 유방 실질 조직의 분포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유방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유방암이 땡땡 진다. 무엇일까요? 이게 젊어진다. 이거 정말 젊어라고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젊어진다. 네. 네. 젊을 때 암이 걸리면 더 좋지 않은데 자꾸 젊어지고 있다.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방암의 발병 연령이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주로 40, 50대 환자만 보았지만은 최근 들어서 30대 여성의 유방암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요. 네. 2006년에 통계를 보았을 때 네. 30대 이하의 여성이 전체 유방암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유방암 발병이 가장 많은 연령은 40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50대, 30대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유방암이 이렇게 젊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젊을수록 말씀하신 것 같이 악성도도 높고 진행 속도도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5세 미만의 경우에 고위험군으로 취급해서 네. 치료를 할 적에 항암 치료 등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보통 도표를 보면요. 암에 관련된 도표가 나오면 70대 이상 분들이 더 높은데 40, 50대. 여기는 정말 예, 특이하게 예. 20대가 70대보다 오히려 도표가 더 높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이 도표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최근에 결혼하는 그 여성들의 정년기라 그러죠. 네. 이게 자꾸 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진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저희가 뭐 웃을 수는 없는 거시고. 네. 자, 좀 더 저희를 어둡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퀴즈입니다. 퀴즈. 저희가 같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요즘 쉽지 성적이 않아요. 안 좋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유방암이 급증하는 이유를 저희가 퀴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화면 주십시오. 무엇이 증가하면 유방암이 증가한다? 네. 네. 아니, 이거는 제가 아까 저기 강 박사님이 살짝 그 원장님을 떠봤어요. 아까 진행하면서. 그래서 왜 저 질문을 왜 하시지 싶었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네. 이것 때문에. 자, 나갑니다. 요거는 맞겠지. 저도 이건 맞겠죠.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저는 체중. 근데 저는 은하 씨가 야근이라고 야근. 적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일단 넘어갔네요, 카메라가.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체중. 얘기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데이터 분석의 하에 나온 결과 네. 야근이 증가할수록 여성 유방암이 증가한다는 제가 신문 기사를 어제 봤기 때문에 은하 씨. 확신합니다. 은하 씨. 네.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괜찮아요. 내려놓고요. 네. 정답 확인해 봅시다. 자, 네. 정답 화면 열어주십시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네. 일리가 있네요. 의외인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역시 좀 많이 드시게 되고 그러니까 네, 운동 안 하게 되고 소구가 된다 뭐 야근도 이런 많이 말씀이신 해야 것 되고, 같은데 그렇죠.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예, 유방암은 대표적인 선진국 병이라고들 합니다. 예. 네. 예,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요. 그나저나 지금 원장님 저희 틀리니까 재밌으시죠? 너무 즐기시는 것 같아. 네, 틀리는 게 재밌습니다. 네. 예, 이게 선진국이 되면서 식습관이 서구화되었다고들 말하죠. 예. 네. 동물성,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됨으로써 우리 식생활 패턴이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방암의 발병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제 수준이 열악한 나라에서 유방암은 드문병에 속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제 수준의 향상과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방암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은 유방암이 선진국병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방암이 증가하는 그 두 번째 이유, 저희가 쓴 답이 또 나올까요? 화면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되면 유방암이 발병이 높아지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뭇이 빨라지고 뭐뭇이 늦어지면 유방암이 증가한다. 뭘까요? 어렵습니다. 초경이 빨라지고 초경과 출산. 출산이 늦어지면 유방암이 증가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초경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출산은 또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면서 늦어지고 또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퇴근이 늦어지면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유방암이 선진국병이라 말씀드렸고 식생활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식생활이 선진국화되면서 동물성 지방,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영양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서 초경이 빨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폐경은 늦어졌고요. 유방암에 영향을 주는 가장 확실한 인자로 밝혀진 것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일생 동안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의 발생률은 높아지는데요.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이 늦어지고 또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퇴근도 늦어짐으로써 출산은 적게 하게 되었죠. 출산도 적게 하게 되었고 모유 수유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유방암의 발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이럴 땐 유방암을 의심하라. 인데요. 어떨 때인가요? 자, 무엇일까요? 멍울. 멍울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멍울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다른 병도 있겠지만 먼저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원장님 부탁합니다. 암이란 것은 몸에 일단 혹이 생기는 것이죠. 많은 여성분들이 혹이 있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주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혹은 만져보면 일단 촉감 자체가 단단하고요. 경계가 불규칙하면서 주변 조직과 붙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암이 아닌 양성 혹의 경우에는 구슬처럼 매끈하면서 또 좌우로 잘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죠. 혹이라 해서 다 암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의심되는 혹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즉시 뒤에 나오겠지만 조직 검사를 통한 확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성이니까 잘 알잖아요. 멍울에 대해서. 이게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슬처럼 잘 움직여지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게 뭔가 다른 조직을 엉켜있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우, 제가 진행하면서 뭐라고 맞장구 치기 힘든 내용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이럴 땐 유방암을 의심하라. 좀 깁니다. 닫혀있는 이 네모가. 유두 분비물. 뭔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어떤 것이 분비됐을 때 의심하면 됩니까? 가장 분비물 중에 걱정이 되는 것이 핏물이겠죠. 핏물. 핏물 중에서도 붉은 선혈이 나오는 경우, 때로는 그것이 선혈이 시간이 지나가면 짙은 갈색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커피 색깔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유방암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핏물이 나온다고 해서 유방암인 경우는 전체의 10% 이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암이 아닌 유두종이라는 양성 종양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피가 나올 때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세히 봐서 그 한 구멍에서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여러 구멍에서 나오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핏물이 나오더라도 한쪽 유두에서 한 구멍에서 나왔을 경우에 유방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구멍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한 구멍에서 나오는 게 위험하다. 자세히 그러면 보시고. 피가 아니라 다른 그냥 하얀 액체 같은 거나 맑은 물 같은 게 나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두 분비물 중에 훨씬 흔한 것은 맑은 물과 우윳빛의 유접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에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될까요, 교수님? 예,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로서 유방 촬영 검사가 있겠고요. 또 유방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유방 촬영 검사는 검진을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유방암을 발견하는 좀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여성의 유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밀 유방인 관계로 혹이 작다든지 또는 유방 자체의 음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병행하면 한국 여성에서는 100% 유방의 병변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 근데 초음파 검사라고 그러면 그렇게 좀 까다롭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MRI 같은 그런 정밀 검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그럼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간혹 MRI 검사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방에서 병변을 찾기 위해서 초음파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검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MRI 검사를 유방암에 적용하는 것은 이미 암이 진단된 분에서 병변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라든지 추가적인 다른 병변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냄으로써 수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MRI를 한다는 것은 그다지 유용성이 없겠죠. 자, 이렇게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를 받아봤는데 안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한번 조직 검사를 받아봐라라고 해서 했더니 무록 같은 게 나와서요. 이걸 떼어냈다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 가슴 수술이라는 게 사실 여성으로 보면 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꼭 이상하지 않다면 그 무록을 그냥 둬도 되지 않는지 꼭 떼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무록을 생겼던 사람이라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아유, 굉장히 궁금하게 많네요. 많아요, 저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인데 유방을 검진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유방 촬영을 해서 어떤 병변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느냐? 대개 한 5에서 10% 정도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병변이 발생합니다. 유방암이 의심이 된다든지 눈으로 봐서는 진단이 애매하다든지 앞으로 자랄 가능성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병변에서는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크기로 봐서는 약 1cm 이상의 크기로 자랐다든지 크기가 그보다 작더라도 모양이 불규칙한 형태를 지닌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반대로 표면이 매끈거리면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 무록이 있었을 경우에는 암 발생률이 높아질까요? 유방암의 고위험인자들 중에 하나를 보면 장기간 무록이 오랫동안 방치된 사람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록이 있으면서 가족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다른 위험인자가 합병되어 있다면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 검사 말씀하셨는데 조직 검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바늘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칼로 도려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또 정교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방에 있는 병변을 조직 검사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단순히 절개를 해서 혹을 떼어내서 일부를 떼어내서 검사하는 방법을 많이 썼지만 최근 들어서는 침 검사나 또 그보다 발전된 만모통 검사로서 정확하면서 환자에게 통증이 없는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모톰. 저 의학 프로그램 제법 진행했습니다. 기간에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어떤 시술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만모톰은 엄밀히 말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은 아닙니다.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 확진됐다든지 영상학적으로 네. 암이 아닐 것으로 거의 추정되는 병변에 대해서 조직 검사와 동시에 그 병변을 제거함으로써 치료까지 가능한 시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 같은 건 남을까요? 당연합니다. 맘모톰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분들이 그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여쭤봤던 조직 검사 방법에는 전통적으로 절제하는 방법도 있고 아주 가는 바늘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맘모톰을 하는 게 있다. 세 가지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단순히 침검사로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네. 예. 네. 그 검사에서 진단이 애매하다든지 추가적으로 종괴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될 때는 맘모톰과 같은 시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는 유방암의 진단 방법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나는 가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프지도 않아 하고 관심 없이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중년 여성들을 위한 요리 수업이 한창이다. 색색깔의 야채를 활용해 맛있고 건강한 샐러드를 만들어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 얼마나 배합과 조화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맞춰기를 영 틀리더라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로 누보니까 아파. 그 절제를 해야 된다. 그걸 막 억수로 마음을 막 울기도 많이 울고 막 참 말도 못해요. 작년 3월에 검진을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출근하고 그게 했는데 누워갖고 어떻게 하는데 여기가 딱 잡히더라고요. 다이얼에 파기야. 대부분 올해 들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 암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는 중이다. 색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왠지 더 흔히들 보통 이제 고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고기를 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기가 적은 그러한 육류나 내지는 생선을 주식으로 한 그러한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할 거고요. 요리에 이은 다음 수업은 멀리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전인치료 니시요법이다. 풍력의 지압, 마사지의 생체시까지 암을 이기기 위한 생활 속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있다는데 웃음치료에서 노래교실, 림프 마사지까지 매주 이렇게 다양한 문화센터가 암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돕는다. 하나, 둘, 두 번째가 우리가 팔꿈치 부분. 팔꿈치 부분 문질러서 다시 심장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딱 굽어지는 부분 있죠? 팔꿈치. 여기도 마사지 쓸어내려. 유방암 수술을 하신 분들이 20% 정도 내외에서 임파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한편 모처럼 병원을 찾았다는 손동순 씨. 그녀 역시 지난 2004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데. 유방암이 진단됐을 때 모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캄캄하고 왜 내가 이런 병이 나쁜 병이 왔나 싶어서 참 울기도 울고 한 2, 3일을 많이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내가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별한 자각 증상도 없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방암 일기로 절제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데 그날 이후 그녀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건 역시 식탁이었다고. 장아찌 종류라든지 좀 짠 음식을 조금 먹은 편인데 그 이후로는 장아찌 종류는 우리 밥상에는 잘 안 올라와요. 김치 이외에는 기본적인 거는 크게 짠 음식이라 저음식이고 거의 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김치가 어느 정도에 이렇게 간이 배이가 있기 때문에 그 혼합하기 위해서라도 더 저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고
야채를 거의 상에서 떨어지는 날은 별로 없어요. 야채는 항상 무엇이 되든 간에 뭐 오늘은 새싹 종류 있지만은 때로는 상치라든지 뭐 브로콜리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앞에 막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고 그래도 막 집사람이 그거를 이겨내고 뭐 지금까지 이래 해온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미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오래지만 운동도 잊지 않는다.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운동 자주는 뭐여도 일주일에 3-4번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는 꾸준히 하죠. 굉장히 좋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고 이리 나와서 꽃도 보고 진짜 계절이 바뀐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너무 좋아요. 모두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음식 그 조절을 잘 하시면은 좋은 세상과 희망이 눈에 보일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세상은 항상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유방암을 이기신 분들의 VCR을 만나봤습니다.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네. 암에도 원장님의 종류가 있잖아요. 좀 착한 암이 있는 반면에 좀 췌장암처럼 못된 암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유방암의 경우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에 속합니다. 착한 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췌장암을 하셨는데 네. 암의 예후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5년 생존율을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요. 췌장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0%가 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반면 유방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87%로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예. 네. 특히 유방암이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에 생존율은 더 높은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유방암 1기의 연기부터 말씀드리면 연기의 경우에는 거의 99%에서 100% 생존한다고 봅니다. 1기의 경우에 98%, 2기의 경우 91%, 3기가 되면 조금 떨어집니다. 70% 부근에서 형성되는데 이와 같이 유방암 연기 1기, 2기를 조기 유방암이라 해서 치료 결과가 매우 우수한 유방암으로 분류합니다. 네. 예후도 좋고 착한 암이지만요. 일단 유방암 판정을 받으면 외과적인 절제술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가슴이라는 것은요, 좀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여성성을 상징하는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라서요. 굉장히 외과적인 수술에 대한, 절제 수술에 대한 부담감과 좀 무서움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간혹 환자분들이 와서 암이 진단되었는데 약으로는 되지 않습니까? 네.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암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병변 부위를 수술로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에 있어서 과거에는 유방을 전부 절제하는 전절제 수술이 주로 이루어지다가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유방을 보존하고서도 전절제 수술과 비슷한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60% 이상에서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 유방으로 볼 때 약 4분의 1 이하를 제거하는 것으로 20-30%에서는 약간의 변형이 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용적인 효과가 아주 우수한 수술에 속합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유방암 하면 이제 다 모든 분들께서 절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건 성형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재건 성형 이것이 문제. 한 번에 할까? 따로 할까? 보형물로 할까? 자가지방으로 할까? 또는 아랫배살로 할까? 등 근육으로 할까?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 사항들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방암 수술에 있어서 재건 성형이 화두가 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방암의 재건 수술을 즉시 해야 할까, 나중에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하는 것을 즉시 재건이라 하고요. 네. 수술 후에 1, 2년이 경과한 뒤에 하는 것을 지연 재건이라 합니다. 네. 과거에는 지연 재건을 주로 선호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오히려 적시 재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적시 재건을 했을 때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면에서 지연 재건과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결과를 봤을 때도 적시 재건을 하게 되면 수술 흉터를 고려해서 유륜부 주위에만 절개선을 넣기 때문에 수술 흉터가 적고 피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유방을 절제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수술 후의 결과가 원래 유방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예. 한 번에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들에서 유방암의 재건 수술은 즉시 재건이 거의 70, 80%가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에 보형물로 재건하십니까? 그러면 자가지방으로 하십니까? 예, 유방 재건의 기술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로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수술 방법이 간편하긴 하지만은 양쪽 유방의 대칭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게다가 보형물만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운 유방 형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을 덮고 있는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주변에 구축이 생긴다든지 염증이 생겨서 네. 그런 합병증의 예가 많게는 20, 30%에 육박합니다. 네.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유방 재건은 주로 자가 조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 마지막 부분에 아랫배살을 할 것인지 등살을 할 것인지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하십니까? 예, 자가 조직을 떼어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방의 볼륨이 크지 않습니까? 네. 신체의 어디 부위에서 조직을 떼어오겠습니까?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부위가 아랫배살입니다. 네. 여자분들이 누구나 자기가 아랫배살이 많다고 생각하고 네. 뱃살로서 유방을 복원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뱃살이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촉감이 좋고요. 네. 재건을 했을 때 원래 유방과 유사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뱃살로서 하는 방법을 봤을 때 시간이 7, 8시간으로 길게 걸리고요. 네. 생각보다 하복부에 길다란 흉터가 남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뱃살을 떼어낸 부분에 복벽이 약해지면서 탈장이 우려되는 것도 한 부분입니다. 네. 네. 반면에 등에 있는 근육을 떼어와서 유방을 복원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방법은 유방이 큰 서양 여성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등에서 그다지 떼어올 수 있는 조직의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한국 여성들과 같이 유방의 크기가 중간 이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80% 이상 성공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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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형물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한다면 거의 모든 여성에서 가능한 수술이고요. 네. 합병증의 예를 들면 하복부에서 떼어왔을 때보다 조직 괴사가 생긴다든지 하는 합병증의 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성 면이나 또 네. 수술 시간도 서너 시간으로 짧아서 네. 그런 복직근을 떼었을 때보다 장점이 있는 수술이라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방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적어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귀중한 유방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면 안 걸리는 유방암의 비밀, 그 첫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유방암 경고, 무엇을 주의하라 인데요. 자, 무엇일까요? 폐경 후 비만. 네, 폐경 후 비만. 중요하죠. 네, 원장님. 예, 비만은 사실 모든 것의 적이라 할 수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의 발병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네. 폐경 전에는 여성에서 에스트로겐의 소스가 난소에서 이루어지지만 폐경이 된 이후에는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이 주요한 소스가 됩니다. 네.
비만이 되어지면 몸속에 축적된 지방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네. 여기에서 많은 양의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네.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알면 안 걸리는 유방암의 비밀. 그 두 번째 화면 열어주십시오. 유방암의 75% 뭐뭐만 바꿔도 예방할 수가 있다. 생활 습관? 생활 습관? 식단. 이것도 생활 습관에 포함이 네. 되니까요. 네. 그래서 식단 아까 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VCR 내용을 봤을 때도 식단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더라고요. 유방암의 발생 원인으로 식단이 우리나라 서구화되면서 생겨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여성 호르몬의 양을 늘리게 되고 이것이 2차적으로 유방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것이 오늘의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식습관을 네. 서구화된 식습관에서 야채 과일 위주의 원래의 습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부터 서구화된 식단은 딱 끊고 오늘 한식만 먹으면 유방이 안 걸릴까요? 어떤 식단이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예, 식습관의 암에 걸리지 않는 기본은 곡류와 생야채, 과일 위주의 자연식이라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간 영양의 균형이 맞는 식사가 중요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식단 보면은 고기를 전혀 안 드신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 암 환자들이 고기를 딱 빼버려요. 그렇습니다. 채소만 드시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빠지고 많은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이기는 데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방암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면역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고기를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유방암 환자로서 다른 암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주로 생선이나 가금류, 달걀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알면 안 걸리는 유방암의 비밀 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유방암이 걱정된다면 무엇라 무엇이다? 땀 흘려라, 운동하라. 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아까 나오신 분 걷는 것은 땀이 안 흘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약간 산책? 이동에 가깝지 네, 않을까요? 땀을 흘려야 되는데. 네, 그래요. 예,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땀 흘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네.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동으로 몸속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고 지방의 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연구에 의하면 매주 4시간 이상씩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분들이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가 8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80%. 네. 운동을 하세요. 운동 요즘 해요? 요즘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네, 하겠습니다. 자, 알면 안 걸리는 유방암의 비밀 그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방암 뭐뭐만이 살 길이다. 뭘까요? 예방 뭘까요? 조기 검진. 맞네요. 네, 조기 검진만이 살 길이다 나왔는데 저부터도 지금 해봐야 되겠죠? 네. 혹시 30세 이상이십니까? 네, 딱 30세입니다. 예.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검진을 했을 때 네. 0기, 1기, 2기 정도에 해당하는 유방암은 5년 치료 성적이 90% 이상으로 아주 좋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 학회의 치료 권고 사항에 의하면 30세 이상이 되면 자가 검진을 꼭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 검진. 예, 그리고 40세 이상에서는 유방 촬영술과 의사에 의한 유방 진찰을 1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평소에 병원에 가면은 40세 이상에는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시면 진단하는 거고 평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아까 30세 이상부터 해야 하셨죠? 되는. 네.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자가검진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기는
생리가 있은 후 약 3일에서 5일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네. 만약 생리가 없으신 분들은 매달 1일을 하나 정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잊어버리시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 자가검진의 1차는 육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네. 거울을 보고 옷을 벗은 상태로 양쪽 유방의 대칭이 맞는지를 보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유방 피부나 유두의 피부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촉진하는 건데요. 손가락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끝마디를 주로 이용해서 네. 유방을 쥐어 짜지 말고 눌러가면서 혹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는데요. 네. 유방을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겨드랑이까지 만져보면서 혹이 있는 여부를 만져보면 되겠습니다. 네. 3단계는 유두를 짜보는 겁니다. 아까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왔을 때 네. 특히 피가 나왔을 때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상하 좌우로 짜보아서 핏물이나 짙은 갈색물이 나오지 않는지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자가검진에서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즉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아까 생리가 있은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리가 시작한 날부터 3, 5일인지 아니면 끝나고 난 뒤에 3, 5일인지 궁금하거든요. 정확하게 좀. 네. 생리가 끝나고 나서 3, 5일이 끝나고 난 뒤 3, 5일을 말씀하시는군요. 생리 후 3, 5일.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 남자들은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생리 있기 직전에는 유방이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네. 그래서 생리 주변의 변화로 혹이라든지 유방의 변화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끝난 후에 유방 조직이 말랑말랑하게 되었을 때 촉진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요. 유방암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성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검진도 생리 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유방암이 남성분들도 걸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듣기로는 생존율이 남성분이 더 낮다고 들었는데 유방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남성분들의 유방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부 좀 해오셨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에 있어서도 유방암이 약 10만 명당 1명, 전체 유방암 중에서는 400명당 1명꼴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도 일부 유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유선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이 남성에게도 있습니다. 네. 영향으로 암이 발생하게 되고요. 남자들에서는 흉벽이 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의 경우보다 빨리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후가 나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같은 병기에 있어서는 여성의 유방암과 그 예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갑자기 담당 연출하시는 분이 제 얼굴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실 이 질문 빠져 있어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자들도 촉진을 하거나 건강검진 갈 때 촬영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 남성분들은 예. 혹이 만져지는 정상이 있어서 오게 되고요. 예. 그 빈도가 낮기 때문에 예. 자기가 암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서 계속 자가검진을 하기에는 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남성분들이 유방암 걸렸다 그러면 사실 기사에 좀 날 정도로 좀 적은 그런 네. 경우의 수 같은데 혹시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꼭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남자 유방암을 수술합니다. 네. 갑자기 땀이 나는 것이 그죠? 좀 더 저는 한 번 더 이 방송을 좀 다시 보게 하면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암의 치료라는 것은 비단 의사만이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조기에 발견해야 되겠고 또 치료했다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암이 발현된 증상만을 치료한 것에서 그 넘어서 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치유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네. 우리 생활 습관이 문제라면 그 생활 습관을 암이 걸리지 않는 좋은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물론 유방암에 대한 그 치료도 치료입니다만 그대로 사전의 예방, 그 예방은 분명히 또
이 평소에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좀 잘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늘 마무리하면서 이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쟤들 또 말해 아무리 이 잔소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생활 습관 좀 많이 고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마더즈 외과의 김상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인데요.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생한 건강 정보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저번 주에는 뱃살 빼는 법이 나왔는데요. 참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이번 주에는요. 내 피부에 맞는 화장법을 선택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피부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화장품 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가 어떤 피부 타입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는 피부가 항상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뺨 부분에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자주 생깁니다.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잔주름이 많고 입술 주변이 트고 또 세안 후에는 피부의 당김 현상이 심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합성 피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T존 부위는 유분기가 많아서 번들거리고 이 뺨 쪽 U존 부위는 건조하고 당김 현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드름이 많은 지성 피부는 선크림을 선택할 때도 오일 프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매장에 가시면요. 이렇게 선크림을 권해줄 때 반드시 그 부분에 오일 프리라고 적혀 있는 문구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 피부는 먼저 세안 후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선크림을 바를 때에도 광대 부위만 바르시고 그 위에는 여드름과 뾰드락지가 생기지 않는 그런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쓰시고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같이 오일이 많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성 피부는 세안 후에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이렇게 기초 과정을 충분히 하시고 선크림을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신 후에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으로 색조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마와 코 같은 T존 부위는 주로 수분크림을 이용하시고요. 뺨을 포함한 U존 부위는 주로 에센스와 영양크림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위에 색조 화장, 비비나 파운데이션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도 금세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시라면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폼 클렌저로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 거품으로 마사지 하듯이 손가락에 힘을 빼고 살살 둥글리듯 문지르는데 특히 이마, 턱, 코를 중점적으로 문지르시고 물로 여러 번 헹구신 후에 마지막은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건성 피부는 지나친 세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무리 영양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당긴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차라리 아침에는 맹물 세안만 하시고 폼 클렌저나 비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각질이 일어난다고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얼굴에 아무리 영양크림을 많이 발라도 얼굴은 계속 당기고 조입니다. 피부과를 찾으시는 40대, 50대 주부님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탄력이 떨어진다, 얼굴에 갈색 색깔들이 생긴다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여러분들 미백 화장품 쓰고 미백 효과 보셨나요? 또는 비싼 탄력 크림 쓰고 탄력이 좋아지셨나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피부에 맞는 기초 화장품을 잘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안은 가볍게. 세안은 가볍게. 와, 저는 세안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세안 가볍게. 네, 아니, 근데 감독사님도 피부 상당히 좋으신데 뭐 따로 관리하시진 않죠? 즐겁게 사는 거지. 네. 네. 남자들은 세수하고 스킨 바르면 끝인데 그래서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봄철이고 또 햇빛이 뜨거워집니다. 네. 자,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무료 건강 교실 안내입니다. 6월 5일 화요일 조화로운 얼굴을 위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노블레스 성형외과 진훈 원장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떠납니다만 문제는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마치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주시죠. 자,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네. 근데 정기검진도 중요하지만 네. 평소에 거울을 보면서 꼼꼼히 해보는 자가진단도 중요하다는 것. 네. 들으셨죠? 예. 그럼요. 네.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자가진단이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네. 자, 1번, 1번. 생리 중. 생리 중에. 2번, 생리 후. 네. 3 내에서 5일. 네. 그리고 생리 직전이 되겠습니다. 네. 네, 문제 어렵지 않으셨죠?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공개 클리닉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너무 정답만 3번 딱 숫자 3 이렇게 혹은 2 너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방송 보신 소감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런 점을 좀 의견을 주셔도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역시 우리 여성들을 위협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자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 들어 뭐 부적 생리통이 심해졌다 혹은 내게 많아졌다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ovement Rexton W.